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은 장군의 소리 주간 안보 진단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희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래서 전문가 박희락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요즘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뭐 현재 우리 자유우파 이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40대를 비롯한 젊은이들한테 좀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박희락의 40과 60, 박희락 TV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사실 해보니까 참 구독자도 안 오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계의 EBS다. 그래서 그게 좀 전쟁이란 무엇인지 또 전략이란 무엇이고 핵전쟁이란 무엇인지 그런 이론적인 사항을 좀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한번 그 근본적인 이론 또는 뭐 어떤 그 원리 이런 것도 이제 아는 것이 이런 시대 상황이나 이런 거를 그 즉각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박희락 TV, 박희락의 40과 60을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군의 소리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전략위원이신 박희락 교수께서 운영하시는 40과 60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 40과 60이 합해지면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100점짜리 유튜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뭐 저는 100점짜리 유튜브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40과 60대가 합쳐서 100점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를 진짜로 부강하게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취지가 좋고요. 독자님들께서도 다 같이 한 번씩 방문해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너무 많은데요. 아주 중요한 것만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또 풀어야 될 과제가 바로 일본과의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글도 많이 쓰시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임팩트하게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일본이 우리한테 사실 뭐 수출 규제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혜택을 주던 것을 이제 어떤 안보 상의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유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잘만 하면 충분히 외교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을 저는 우리 정부가 문제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여러분한테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과거사 문제도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안보의 문제입니다. 안보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생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핵무기 위협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은 워낙 대규모의 핵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거기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떠났을 때 미국이 본국에 대한 북한의 핵 보복이 두려워서 우리한테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하고 협력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 차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 뭐 일본에 대한 그 감정 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는 진짜 이제 G20 국가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인조 때 그 우리가 청나라의 그 이 침략을 받아서 화평과 주전파와 주화파가 싸우면서 그때 그 항복 문서를 쓴 최명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에는 항복 문서를 쓰는 사람도 있고 김상한이가 찢었거든요. 항복 문서를 찢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뭐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또 일본에 여행도 안 가고 뭐 이런 그 풍조가 있는데 저는 그건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도 나는 뭐 일본에가 취직도 해야 되고 일본 사람 잘 지내고 싶고 일본 물품이 좋더라 하는 사람들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하게 다양한 목소리로 접근을 할 때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최선의 그 어떤 그 방향이 정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건강한 한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이제 선동을 반일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것이 참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고리타운 이론을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 싫어하시겠지만 이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관한 그 가장 깊은 이론을 개발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숭상받고 있고 모든 군인들이 전쟁론이라는 그의 책을 봅니다. 그 책 속에 3.2일치라는 게 있는데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 그 다음에 군대, 국민이 3.2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국민을 뭐로 표시하느냐 하면 국민의 가장 특징은 감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막 적개심으로 적도 싸우기도 하고 또 사실 반대로 이 겁이 나서 회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가장 큰 덕목은 그 클라우제비츠는 이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억눌러서 하지 않을 전쟁을 하지 않고 진짜 어렵더라도 해야 할 전쟁을 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 또는 정부에 있는 좀 고위층이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그 SNS를 하고 그런 이 운동을 하는 거. 이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묻습니다. 헌법 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우리 독립과 영토의 수호 그리고 계속성과 헌법의 보존이라는 그 명확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책무에 얼마나 본인들이 충실한지 이거부터 따져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 교수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 편대를 구성해서 우리 카디즈를 침입하고 러시아의 A-50 항공기는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질타가 있고 관심이 있는데 그 분야 한번 또 대담을 좀 나눠보시죠. 예. 저는 이번 사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냉전에서 우리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새롭게 지금 이 중국, 러시아, 과거 이제 공산 정권이 다시 규합을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말이 좀 다릅니다만 공산주의는 어떤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자연에 맡기지 않고 무력을 통해서 촉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일단 이제 이 소련의 붕괴가 끝난 것 같지만 요즘의 모습은 새로이 도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인도 패시픽 스트래티지로 여기에 이제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첫 번째 위크 포인트가 이쪽 한반도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한번 테스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크게 보면 세계에서 새로운 만약에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느 편을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는 또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편을 확실히 해야 될 때다. 또 한 가지는 현 정부 들어서 좌고우면하는 그런 외교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러시아는 처음에는 조금 사과하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런 일도 없다. 사과도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들한테 우리가 만만하게 보인 실수를 조금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작은 고추가 맵다 하는 우리 영토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수호한다는 조금 매서운 맛을 보인다는 그런 결연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연합 편대군을 형성해 온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공군 출신으로서 타국 즉 제 3국과의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에서 비행기가 떠서 아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미리 시간과 장소와 고도를 다 정해놔야 됩니다. 즉 4차원적인 문제고요. 또 거기에 조기 경보기까지 넣었다는 것은 그 상황 파악을 아주 철저히 해서 비행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항공기 기종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전략 폭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요. 또 카디즈를 전혀 인정하지 않죠. 러시아, 중국은.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미동맹이 다시 잘 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한미동맹 강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부강한 국가하고 굉장히 긴밀했을 때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를 얕보지 못했죠. 그 관계가 균열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얕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현 정부는 말로는 뭐 한미동맹 공고하다 그러지만 사실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협조하는 게 사실 우리 국방부 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뭐 확장제 전략위원회 그것도 거의 개최하지 않거든요. 따라서는 한미동맹을 가장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사격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이제 김영주 장군님께서 또 공군 참모차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사격하면은 그런 게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한번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공중 상황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격도 하고 다 했다는데 러시아는 사격한 적 없다고 이제 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CCBB를 가려야죠. F-16에는 DVR,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가 있어서 조종사가 전방을 보는 그 장면이 항상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격하면 사격한 장면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방부 또는 청와대에서 그 영상 자료를 공개를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무간부에서 와서 사과를 했다는데 저도 무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무관들이 주재하는 나라의 국방부나 또는 기관에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절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러시아 본국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얘기와 무관의 얘기와 전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출동을 해서 식별을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차단 비행을 하고 위협 사격을 한 그 부분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텐데 계속 잘 해주기 바라고,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카디즈를 해찍고 다니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조기 경보기를 같이 띄우고 또 공중 급유기를 띄워서 아주 작전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연합편대군을 구성해서 들어온 이상 우리도 연합편대군을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즉 미군이 오산에 비상대기를 시키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 공군이 이 부분을 강화를 해서 저쪽에서 공동으로 연합으로 우리 카디즈를 침범을 하면 우리도 한미 공군이 연합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군사 전략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중러가 저렇게 연합으로 왔을 때 미국이 뭐 같이 하면 더욱더 좋죠. 결국은 중러라는 세계 군사력으로 보면 2위, 3위의 이 그렇죠. 대국과 우리 한국 단독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 자력 국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주 국방은 우리가 나름대로 주도적인 정신과 계획을 가지되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국방 차원에서라도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맺어서 그러한 연합 차원에서 연합 차원의 도전을 저는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박기덕 교수님 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또 도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예. 지금 지난 5월 4일과 9일에 쏜 다음에 77일 만에 이제 쐈는데, 그 새로운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북한은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이름을 KN-23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러시아가 최근에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 2004년도에 시험 평가를 해서 완전히 됐다 하고 2010년도에 이제 여단까지 창설해서 전력화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 미사일은 발사를 하면 바로 공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 낙하한 다음에 거의 저공으로 수평 비행을 하다가 표적 상공에서 갑자기 또 도약을 해서 표적을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 방어망이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 특히 이제 독일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유럽 국가 미국이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로부터 유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지금 마땅한 해결책을 지금
찾지 못하고 모색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만큼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만약 북한이 지금 이걸 샀다는 건요, 지난 5월 9일 날에 비해서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겠죠. 그거를 계량을 해서 샀거든요. 예를 들어서 5월 9일 날 보면 첫 번째는 430km 갔어요. 두 번째는 270km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이제 이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500km 이하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능력은 700 내지 800km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장거리로 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월 9일에 실패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가 690km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를 포함해서 5월 9일 날 미흡한 부분을 고쳐서 거의 완전히 완성된 그런 상태 아니냐.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의 어떤 지역도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 특히 저는 이번에 북한은 뭐 우리에 대한 위협만 했습니다만 주한 미군 기지, 평택 기지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자, 팩3나 사드가 이걸 못 막는다면 미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부대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는 상태에서 주둔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한 아마 주한 미군을 증대시키기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 삼축 체계라고 그래서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 그리고 KMPR, 한국형 응징보복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한국의 응징보복의 중요성이 더 드러나.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선제 타격과 탄도미사일 잘 안 되니까. 선제 타격은 지금 이게 이스칸데르급이 고체율 넣습니다. 5분 내에 쏠 수 있습니다. 준비해서. 그렇죠. 예. 이때까지는 액체율이니까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보고 이제 킬체인을 구상을 했는데 5분 내에 킬체인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공격을 하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때가 아니라 북한이 이동을 시작했다든지 북한이 공격할 기미가 있을 경우에 이 공격하는, 이론적으로 이걸 예방 타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개념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 탄도미사일 방어도 지금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과 같이 이 이스칸데르급의 미사일에 방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야 하는 상당히 그 큰 도전을 주는 그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봅니다. 또 말씀하신 중에 유럽에서도 지금 이스칸데르 네. KN-23이라고 명칭한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책을 이제 마련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우리도 같이 그런 개발에 참여해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다면 좋은 또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같이 하면서 예. 같이 자금을 제공을 하고 기술도 공유하고, 그럼 사실 그 자체가 또 나중에 우리 추가적인 그 기술 개발의 어떤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진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같이 동맹 범위도 확장시키고 또 비용도 적게 들여서 좋은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방에 또 우리 안보에 확고한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7월 23일자 사설에서 문정인 주미대사 카드 지금 이 상황에서 뜬금없지 않나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요. 우선 문정인 특보가 대사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지난 시절 그의 발언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문정인 특보는 2017년에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5.24 대북 조치를 전향적으로 풀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또 평화협정 체결 후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과연 이분이 주미대사로 간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미 동맹이 공고하지 못해서 중러가 우리 업신여기고 일본도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 한미 동맹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을 가장 가볍게 볼 뿐만 아니라 기만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미대사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이게 자기 생각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메일도 한번 교환한 적이 있는데요. 전자권을 조기에 전환해야 된다고 뭐 자기 논문도 내한테 보내길래 제가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저한테 단메일을 보냈어요. 그거는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 자기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화가 너무너무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연구를 많이 했다 보시면 대부분이 공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학자로서 이제 얼마나 어떤 사안을 깊게 연구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뭐 듣기로는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소들 접촉을 해서 자기가 한국의 이 자금을 굉장히 이제 그 분배하고 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 사람이 과연 한국 사람으로서 애국심을 갖고 있는지부터 저는 뭐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사람을 중미대사로 보낸다는 건 진짜 참 이게 위험한 그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더욱더 우려되는 거는 현 정부에서는 무슨 고려한다 검토한다는 그대로 그냥 시행을 해버리더라고요. 또 이렇게 시행돼서 우리가 이 한일 관계도 이렇게 그 잘못되지 않을 일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는데 한미 관계도 이보다 더 악화시켜서 진짜 우리나라를 이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말의 고종, 한말의 조선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우리가 한말의 조선, 그 다음에 현재 그 대통령 한말의 고종에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이 현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이렇게 그 참상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잘못되도록 만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중미대사로 보내는 건 참 곤란하다. 저는 차제에 외교부 장관을 진짜로 4강 외교에 관심이 쭉 경험 있는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 4강 외교 없이 어떻게 우리 외교가 살겠습니까? 네, 우리 박희락 교수님의 격정적인 분석이었고 토론이었는데요. 아까 문정인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전자권 전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자권 전환에 관한 글을 쓰면서 대표적인 인사 두 분을 꼽았는데 그 한 분이 문정인 교수고 또 한 분이 지금 옆에 계신 박희락 교수이십니다. 아주 대비되는 글과 주장과 사상을 갖고 계신데 우리 박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안보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개인은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좀 다치고 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부분은 얼마나 우리가 조심합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안보는 이게 안보가 잘못돼서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쟁 안 난다 그랬는데 전쟁 나버렸는데 미안하다 말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완전 전쟁 없던 상황에 원위치 해줄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쟁이 없다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전쟁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고 책임질 수 있다, 책임지겠다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전 세계가 뭐 아프리카에 그냥 평화롭게 사는 나라도 전부 군대가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군대가 있고 지금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고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 또는 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 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으면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금원 하나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해라.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진짜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제 전 재산을 다 틀어서도 그거 사겠습니다. 진짜 이 시간에 전쟁에 대비하지 않고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오늘 정말 격정의 주간 안보 진단이었고요. 이제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또 여러분 참신한 뉴 시스템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한 2주간은 장군의 소리 방송이 안 될 텐데요. 우리 새로운 제작팀과 새로운 컨셉으로 여러분께 더 좋은 정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